지난 12월 27일 태국과 캄보디아가 20일 만에 전쟁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휴전 협상이 고작 30분 만에 끝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캄보디아 병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태국은 이길 수 있어. 근데 한국은 차원이 다르다. 한국군은 단 한 명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가 한국을 제일 무서워했어요. 전쟁 기간 동안 캄보디아 전역에 무슨 소문이 퍼졌길래 20일 만에 백기를 들었을까요? 프놈펜에서 15년간 산 프랑스 기자 피에르 씨가 직접 목격한 이야기,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에르 마르탱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출신 저널리스트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15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정세를 취재하는 게 제 일이었죠. 그해 12월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면전에 돌입했을 때 저는 국경 근처 마을에 머물고 있었어요. 전쟁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이상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국경에서 30km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는데 그곳 사람들은 태국군이 곧 쳐들어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당연한 생각이었어요. 개전 첫날부터 이틀 동안 태국 전투기들이 국경지대를 계속 폭격했거든요. 포성이 밤낮 없이 들렸고 사람들은 짐을 싸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3일째부터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포소리가 멎었어요. 전투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지요. 전쟁이 끝난 건가 아니면 태국군이 다른 루트로 우회하는 건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군 전방 지휘소로 향했습니다. 취재 허가를 받고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묘했어요. 긴장한 것도 맞고 당황한 것도 맞는 그런 표정들이 역력했습니다. 지휘소 안에서는 장교들이 지도를 펼쳐놓고 격렬하게 논쟁 중이었습니다. 통역관을 통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지요. 태국군이 공격을 멈춘 이유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던 겁니다. 한 중령은 태국군이 동쪽으로 우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면 돌파 대신 측면을 노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분석이었지요. 실제로 정찰 보고에 따르면 태국군 기갑부대가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방어선을 재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유는 놀라웠습니다. 후방 보급로가 끊겼다는 겁니다.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전선이 국경 지역인데 후방 보급로가 어떻게 끊길 수 있을까요? 태국군이 그렇게 깊숙이 침투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통역관이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전날 밤 캄보디아군 주요 보급 거점 3곳이 동시에 폭격당했다고 했어요. 국경에서 50km 후방에 있던 곳들이었습니다. 연료 저장소, 탄약 보관소, 그리고 식량 집결지가 한꺼번에 타격을 받았지요. 정밀했습니다. 3곳 모두 완전히 파괴됐는데 주변 민간 시설은 손상이 없었어요. 마치 정확한 좌표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기묘한 건 공습 경보가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레이더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답니다. 폭발이 일어나고 나서야 뒤늦게 피해를 확인했다고 했지요.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태국 공군이 그렇게 깊숙이 들어와서 폭격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말이죠. 지휘소를 나와 피해 현장 중 한 곳으로 갔습니다. 연료 저장소였던 곳이었어요. 도착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장 탱크들은 완전히 파괴됐는데 바로 옆 마을 집들은 멀쩡했거든요. 50m도 안 떨어진 거리였는데 말입니다. 현장에 있던 캄보디아군 병사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상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옆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병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카메라를 보더니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통역관이 물어봤지요. 병사는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위성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병사는 자기 형이 수도 프놈펜에서 정보부에 근무한다고 했어요. 형한테 들은 얘기인데 한국이 만든 위성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위성이 캄보디아군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태국에 알려준다는 소문이 군대 안에서 돌고 있다고 했지요. 한국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국군은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거든요. 왜 갑자기 한국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통역관이 설명했습니다.
태국군이 한국산 무기를 쓰고 있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라고 했어요. 훈련기도 있고 폭탄도 있고 자주포도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최근 들어 그 무기들의 성능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폭탄이 문제였습니다. 유도 폭탄이라고 했어요. 좌표만 입력하면 정확하게 날아가서 맞춘다고 했습니다. 100km 밖에서 쏴도 오차가 몇 미터밖에 안 된다는 소문이었지요.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후방 보급로를 끄는 게 바로 그 무기였던 거예요. 태국 전투기가 멀리서 날아와 정확한 좌표로 폭격하고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았던 거였지요. 하지만 의문은 남았습니다. 좌표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캄보디아군 보급 거점은 기밀이었거든요. 지도에도 표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젊은 병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서 위성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다 보인다는 거였어요. 트럭이 어디로 가는지, 물자가 어디에 쌓이는지 전부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한국 무기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이 정찰 위성을 여러 개 운용하고 있더군요. 아리랑이라는 이름의 위성들이었습니다. 해상도가 상당히 높다고 했지요. 그리고 유도 폭탄도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폭탄이었어요. 정밀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태국이 그 무기들을 구매했다는 기록도 찾을 수 있었지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정말로 한국 위성이 캄보디아군을 감시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정보가 태국군에게 전달된다면 이 전쟁은 공평하지 않았던 겁니다. 한쪽은 상대방의 모든 움직임을 알 수 있고 다른 한쪽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전방으로 갔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도착해보니 캄보디아군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보급이 끊긴 상태에서 태국군이 언제 공격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지요. 병사들 표정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어요. 지휘소에서는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부 전선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캄보디아군 포병 진지가 한밤중에 폭격당했다고 했어요. 역시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위성 얘기가 또 나왔어요. 이번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국 위성이 밤에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적외 선인이 뭐니 하는 기술이 있다고 했지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걸요. 한국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전쟁 3일째 캄보디아군은 아직 태국군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벌써 후방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보급로가 끊기고 병참선이 타격받고 병사들 사기가 떨어졌지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의 배후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오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캄보디아 땅을 밟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이 만든 기술이, 한국이 판 무기가 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느꼈습니다. 이 전쟁은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고요. 캄보디아가 버티지 못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지요.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상황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전선 근처에 머물며 취재를 이어갔어요. 캄보디아군 지휘부는 보급로 차단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습니다. 새로운 보급 거점을 만들고 경로를 바꾸고 위장 작업도 했지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캄보디아군 최대 탄약 저장 시설이 완전히 사라졌던 겁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말이죠. 그곳은 국경에서 80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깊은 산속에 만들어진 지하 시설이었어요.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위장망으로 덮여 있었지요. 캄보디아군이 10년 넘게 공들여 만든 전략 거점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다고 해요. 갑자기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답니다. 산이 흔들릴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인근 마을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났지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오전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깊숙한 곳이, 그것도 지하시설이 어떻게 폭격당할 수 있을까요?
현장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3시간을 달렸어요. 도착했을 때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산 전체가 파헤쳐진 것처럼 보였어요. 거대한 분화구가 여러 개 생겨 있었습니다. 지하시설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지요. 콘크리트 파편과 철근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놀라운 건 정확성이었어요. 폭탄이 떨어진 곳은 모두 저장시설 위였습니다. 주변 숲은 대부분 멀쩡했어요. 마치 지도를 보고 정확히 그 위치만 골라 쏜 것 같았지요. 현장에 있던 캄보디아군 장교들은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한 대령은 폐허가 된 시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20년 경력의 군인이라고 했는데 이런 광경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레이더도 조기 경보기도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했답니다. 폭발이 일어나고 나서야 뒤늦게 알았다고 하더군요. 더 기묘한 건 목격자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전투기 소리를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늘에서 뭔가 날아오는 걸 본 사람도 없었지요. 그냥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는 인근 마을로 가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한 노인이 증언했어요. 폭발 소리는 엄청났지만 그 전에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밤이었다고 하더군요. 다른 주민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전투기 소리 같은 건 없었다고요. 그냥 갑자기 하늘이 밝아지고 땅이 흔들렸다고 했지요. 저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젊은 장교가 파편을 주워 살펴보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장교는 군사학교를 나온 엘리트였다고 해요. 무기 체계에 대해 잘 안다고 했지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 정확도는 보통 수준이 아니라고요. 지하시설을 파괴하려면 정확히 같은 지점을 여러 번 맞춰야 한답니다. 첫 번째 폭탄이 지붕을 뚫고 두 번째가 더 깊이 들어가고 세 번째가 완전히 관통하는 시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곳은 정확히 그렇게 당했다는 겁니다. 오차가 거의 없었다고 했지요. 미터 단위로 정확했다는 겁니다. 그 장교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정밀도는 최신 유도 무기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 무기 얘기를 떠올렸습니다. 유도 폭탄 말이에요. 좌표를 입력하면 정확하게 날아간다는 그 무기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푸놈펜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카페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캄보디아 국방부 소속 분석관을 만났어요. 제 지인이었지요. 그에게 탄약고 폭격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국방부 내부에서 큰 충격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시설이 하룻밤 만에 사라졌으니까요. 더 심각한 건 다른 거라고 했습니다. 그 시설의 위치는 극비였다고 해요. 지도에도 표시돼 있지 않았답니다. 고위 장교 몇 명만 정확한 좌표를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태국군이 알았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간첩 가능성은 없냐고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부 조사를 했지만 정보 유출 흔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냐고 다시 물었지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위성밖에 없다고요. 그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하시설이라도 입구는 있다고 했어요. 트럭이 드나들고 물자가 이동하고 사람이 움직인다고 했지요. 위성으로 그런 움직임을 오래 관찰하면 뭐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위성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방부에서도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운용하는 정찰 위성들이 캄보디아 상공을 지나간다고 하더군요. 해상도가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까지 읽을 수 있을 정도라고 했어요. 그 정도면 군사시설을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태국을 돕고 있다는 건가요? 그는 애매하게 웃었어요. 돕는다기보다는 무기를 팔았다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성 정보를 직접 주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만든 무기 체계 자체가 위성 정보를 활용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겁니다. 유도 폭탄도 정찰 장비도 전부 연결돼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태국이 한국 무기를 샀다는 건
단순히 폭탄 몇 개를 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 시스템을 산 거라고 했어요. 보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 정확히 타격하는 능력이 모두 포함된 거라고 했지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캄보디아군이 이렇게 무기력한지를요. 싸움이 공평하지 않았던 겁니다. 한쪽은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다른 한쪽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한쪽은 100km 밖에서 정확히 쏠 수 있고 다른 한쪽은 20km도 제대로 맞추기 어려웠으니까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저는 또 한국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한국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독자적인 군사 위성을 쏘아 올렸더군요. 정찰 위성도 있고 통신 위성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성들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는 무기들도 계속 개발하고 있었어요. 유도 폭탄은 기본이고 미사일도 있고 포탄도 있었습니다. 전부 정밀 타격이 가능한 무기들이었지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이 그 기술들을 수출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한국 무기를 사고 있었어요. 성능이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느끼는 공포가 이해됐어요. 상대방이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던 겁니다. 탄약고가 사라진 다음 날부터 캄보디아군 사이에서 소문이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밤에도 볼 수 있다는 소문, 지하도 뚫는다는 소문, 절대 빗나가지 않는다는 소문. 과장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탄약고 폭격은 과장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고 제가 직접 봤으니까요. 전쟁이 시작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캄보디아군은 이미 주요 보급 거점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후방이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전선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 사이에서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두려움 섞인 목소리로 말이죠. 며칠 뒤 저는 다시 국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탄약고 폭격 이후 전선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국경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무언가를 들고 군부대로 몰려가고 있었어요. 손에 종이를 쥐고 있었지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 한 주민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그가 보여준 건 전단지였습니다. 크메르어로 인쇄된 종이 한 장이었어요. 제목이 눈에 띄었지요. 한국 무기 목록 100가지. 처음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단지를 자세히 읽어보니 놀라웠어요. 한국이 만든 무기들이 1번부터 100번까지 번호를 매겨 나열돼 있었거든요. 전투기, 헬기, 전차, 장갑차, 대포, 미사일, 폭탄, 총기류까지 온갖 종류가 다 있었습니다. 각 무기마다 간단한 설명이 붙어 있었어요. 사거리가 얼마다, 파괴력이 어떻다 그런 내용들이었지요. 그런데 제일 아래에 붉은 글씨로 쓰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된 것은 10가지뿐입니다. 아직 90가지가 남았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누가 이런 걸 만들어서 뿌렸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국경 마을에 뿌렸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직 90가지가 남았다니 우리가 어떻게 버티냐고요. 다른 주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 피난을 가야 한다고 했지요. 저는 전단지를 들고 군부대로 갔습니다. 지휘소는 발칵 뒤집혀 있었어요. 장교들이 그 전단지를 놓고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한 대위가 화를 냈습니다. 이건 명백한 심리전이라고 했어요. 적이 우리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뿌린 거라고 했지요. 믿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장교는 달랐습니다. 심리전인 건 맞지만 내용이 허위는 아니라고 했어요. 한국이 실제로 저 무기들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수출도 한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태국이 뭘 샀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공개된 정보로는 몇 가지만 확인됐다고 해요. 훈련기, 유도 폭탄, 자주포 정도였지요. 하지만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전단지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목록에 올라온 무기들이 정말 다양했어요. 들어본 적 없는 이름들도 많았지요.
그 중에는 아직 개발 중인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전부 실제하는 무기로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중 90가지가 아직 사용되지 않았다는 말이 공포를 불러일으켰지요. 저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 반응을 살폈습니다. 전단지는 곳곳에 붙어 있었어요. 나무에도 벽에도 전봇대에도 붙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대량으로 뿌린 게 분명했지요. 한 노인이 전단지를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물었어요. 왜 떼어내시냐고요?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기 싫다고 했어요. 이런 걸 보면 마음이 불안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떼어내도 소용없다고 하더군요. 이미 마을 사람들이 다 봤으니까요. 젊은이들은 더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전단지 내용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서로 보내고 있었어요. 메신저로도 퍼뜨리고 있었지요. 순식간에 주변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전단지가 어디서 왔는지 추적해봤습니다. 마을 사람들 말로는 어느 날 새벽에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해요. 누가 뿌렸는지는 아무도 몰랐지요. 아마도 소형 드론을 이용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중에 몰래 날아와서 전단지를 살포하고 돌아간 거겠지요. 국경 지역 여러 마을에 동시에 뿌려진 걸 보면 계획적이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태국군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심리전의 일환이었겠지요. 캄보디아 주민들을 겁주고 군인들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짜로 무서워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무기가 아직 90가지나 남았다는 말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군부대에서도 혼란이 있었어요. 병사들이 전단지 내용을 서로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장교들이 믿지 말라고 해도 소용없었지요. 이미 보급로 차단과 탄약고 폭격을 경험한 병사들이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위력을 몸소 느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아직 90가지가 남았다는 말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까지 당한 것도 힘든데 더 강한 무기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냐는 거였지요. 저는 그날 저녁 한 병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병사였어요. 그는 전단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저거 믿냐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당하고 있잖냐고 했지요.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태국군이랑 싸우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무기랑 싸우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태국군은 눈에 보인다고 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고요. 근데 한국 무기는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아니면 100km 밖에서 날아온다고 했지요. 그리고 이제 90가지가 더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병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도저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단지가 심리전 도구인 건 분명했어요. 하지만 효과는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지요. 사람들이 이미 한국 무기의 위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쟁 초반에 이 전단지가 뿌려졌다면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적의 선전물이라고 치부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보급로가 끊기고 탄약고가 날아가고 병사들이 죽어나가는 걸 직접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90가지가 남았다는 말이 공포로 다가온 겁니다. 지금까지 당한 것도 고작 10가지 때문이라면 나머지가 나올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공포였지요. 다음 날 저는 다른 마을로도 가봤습니다. 그곳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단지가 곳곳에 붙어 있었고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가족들은 이미 짐을 싸서 떠난 뒤였지요. 군부대에서는 전단지를 회수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내용이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버렸으니까요. 소문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한국 무기 100가지. 이 말은 순식간에 캄보디아 국경 지역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아직 보지 못한 90가지를 말이죠.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만이 아니구나. 심리적인 전쟁이기도 하구나. 그리고 그 심리전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가장 강력한 무기로 쓰이고 있구나.
전쟁이 2주일째 접어들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포로 교환이었어요. 태국과 캄보디아 양측이 각각 잡은 포로들을 서로 맞교환하기로 한 겁니다. 국제 적십 자사가 중재했지요. 저는 교환 현장을 취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국경 지역 중립지대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양측 대표단이 만나서 포로들을 인계하는 자리였지요. 당일 아침 일찍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였어요. 양측 군인들이 일정 거리를 두고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적십자 직원들이 서 있었지요. 캄보디아 측에서는 태국군 포로 15명을 데려왔습니다. 태국 측에서는 캄보디아군 포로 23명을 데려왔어요. 숫자부터 차이가 났지요. 교환 절차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포로들이 중립지대를 걸어서 건너갔어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저는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환이 끝난 뒤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캄보디아 측 협상 대표가 태국 측 대표에게 다가갔습니다. 공식 절차는 끝났지만 뭔가 더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어요. 태국 측 대표는 대령이었고 캄보디아 측은 준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따로 떨어져 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카메라 망원 렌즈로 그 장면을 담으면서 멀리서 지켜봤어요. 대화가 점점 격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캄보디아 측 준장이 태국 대령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한국이 태국 편이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태국 대령은 어리둥절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지요. 캄보디아 준장이 설명했답니다. 한국 무기를 쓰고 한국 기술을 쓰고 한국 시스템을 쓰는데 그럼 한국이 태국을 돕는 거 아니냐고요. 태국 대령이 대답했다고 해요. 한국은 중립이라고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무기를 판 거라고 했답니다. 돈을 주고 샀다고 정당한 거래라고 말했지요. 캄보디아 준장이 다시 물었답니다. 그럼 우리도 살 수 있느냐고요. 태국 대령이 웃으며 대답했다고 해요. 돈만 있으면 누구든 살 수 있다고요. 이 대화 내용은 나중에 캄보디아 측 참모 한 명이 제게 전해줬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없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 들었다고 했지요. 그 말이 캄보디아군 사이에 퍼졌습니다. 돈만 있으면 누구든 살 수 있다는 말이요. 그 말이 주는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샀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며칠 뒤 캄보디아군 장교 몇 명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포로 교환 때 있었던 일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착잡했습니다. 한 소령이 말했습니다. 결국 돈 문제라는 거였어요. 한국은 누구 편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장사를 하는 거라고요. 태국이 돈을 냈으니까 무기를 준 거고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못 산 거라고 했지요. 다른 장교가 덧붙였습니다. 그게 더 무섭다고 했어요. 만약 한국이 태국 편이라면 그나마 이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동맹이니까 친구니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거래라는 거예요. 감정도 없고 의리도 없고 오직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였지요. 그 말에는 쓴맛이 섞여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오랫동안 중국을 믿어왔거든요. 중국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었지요. 실제로 중국에서 무기도 샀고 지원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터지고 보니 중국산 무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고장도 잦았고 성능도 기대에 못 미쳤지요. 반면 태국의 한국산 무기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정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성능의 문제였지요. 그리고 그 성능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였습니다. 한 대위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진다고요. 용기가 없어서도 아니고 숫자가 적어서도 아니고 그냥 좋은 무기를 살 돈이 없어서 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현대 전쟁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옛날 전쟁은 달랐을 겁니다. 병사들의 용기, 지휘관의 전략, 군대의 규모가 승패를 가렸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기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밀 타격 기술, 정찰 위성 기술, 유도 무기 기술을 말이죠. 그리고 그걸 돈 받고 팔았습니다. 누구한테든요.
태국이 샀으니까 태국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가 안 샀으니까 캄보디아가 지고 있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프랑스 사람으로서 한국을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15년 동안 동남아에서 살면서 여러 나라를 봤어요. 강대국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많이 목격했지요. 미국은 군대를 보냈습니다. 중국은 돈을 빌려줬어요. 러시아는 무기를 팔았지요. 각자 방식으로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돈을 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기를 팔았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 무기가 전쟁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포로 교환 이후 캄보디아군 내부에서 분위기가 더 가라앉았습니다. 병사들은 이제 알아버렸거든요. 우리가 왜 지는지를요. 적이 더 용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적이 더 많아서도 아니었어요. 적이 더 좋은 무기를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는 거였지요. 그 깨달음은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명확했어요.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더 좋은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는 그럴 돈이 없었지요. 결국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버티거나 아니면 항복하거나. 전쟁 2주일째 되던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캄보디아에 파견돼 있던 중국 무기 기술자들이 갑자기 철수한다는 거였어요. 30명 전원이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았어요. 전쟁 중인데 기술자들이 떠난다고요? 지금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시기인데 말이죠.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공식 발표했어요. 안전상의 이유로 기술 지원 인력을 임시로 철수시킨다고 했지요.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철수 전날 캄보디아 국방부 근처에 갔습니다. 중국 기술자들이 머물던 숙소가 그곳에 있었거든요. 짐을 싸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 캄보디아 장교가 중국 측 팀장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장교는 애타는 표정이었고 중국인은 미안해하는 듯 했습니다. 나중에 그 장교를 만났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눴냐고 물었지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중국 팀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더 이상 도와줄 게 없다고요. 우리가 공급한 무기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답니다. 고치려고 해도 근본적인 문제라서 어쩔 수 없다고 했지요. 캄보디아 장교가 물었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중국 팀장은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미안하다고만 했대요. 그 장교는 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믿고 무기를 샀는데 막상 전쟁이 터지니까 떠난다고요.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제대로 작동도 안 하는 무기들을 떠안게 됐다고 했지요. 저는 다음 날 공항으로 갔습니다. 중국 기술자들이 출국하는 날이었거든요. 몇몇 기자들이 와 있었어요. 질문을 던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팀장이 나타났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지요. 왜 떠나느냐고 캄보디아를 버리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팀장은 간단하게만 대답했어요. 안전 문제라고 했습니다. 회사 방침이라고 했지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캄보디아 기자가 끈질기게 물었어요. 진짜 이유가 뭐냐고 중국 무기가 한국 무기를 못 당해서 떠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팀장은 표정이 굳었어요. 대답하지 않고 출국장으로 들어갔지요. 나머지 기술자들도 황급히 뒤따랐습니다. 그 장면이 뉴스로 나갔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중국이 우리를 버렸다는 인식이 퍼졌지요. 저는 며칠 뒤 캄보디아군 정비부대를 찾아갔습니다. 중국 기술자들이 떠난 뒤 상황이 어떤지 보고 싶었거든요. 정비고에는 고장난 장비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전차, 장갑차, 대포,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수리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한 정비병이 말했습니다. 중국 기술자들이 없으니까 손을 못 댄다고요. 복잡한 장비들은 우리 기술로는 고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부품도 없고 도면도 없고 방법도 모른다고 했지요. 특히 전자장비가 문제였어요. 화기 통제 장치, 조준 시스템, 통신 장비 같은 것들이요. 고장나면 그냥 쓸 수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정비병이 덧붙였습니다.
중국산은 원래 그렇다고 했어요. 가격은 싸지만 내구성이 떨어진다고 했지요. 고장도 잘 나고 고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산과 비교했어요. 캄보디아군에도 한국산 트럭이 몇 대 있다고 했습니다. 7년 전쯤 무상으로 받은 거라고 했지요. 그 트럭들은 한 번도 고장난 적이 없다고 했어요. 정비가 쉽다고 했습니다. 부품도 튼튼하고 구조도 간단하고 도면도 잘 돼 있다고 했지요. 중국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왜 한국산을 더 안 샀냐고요? 정비병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비싸다고 했습니다. 중국산은 싸니까 많이 살 수 있는데 한국산은 비싸서 못 산다고 했지요. 하지만 이제 보니 비싼 게 싼 거였다고 했습니다. 중국산은 싸게 사도 고장나면 소용없다고요. 한국산은 비싸도 안 고장나니까 오히려 이득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날 저녁 한 캄보디아 국방 분석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중국 기술자 철수의 의미를 설명해 줬어요. 중국이 캄보디아를 포기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전쟁에서는 도와줄 수 없다고 판단한 거라고 했지요. 왜냐하면 상대가 한국 무기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중국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네 무기가 한국 무기를 못 당한다는 걸요. 기술 격차가 크다는 걸요. 그래서 기술자들을 철수시킨 거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도와줘도 이길 수 없으니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중국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한국 무기가 더 낫다는 걸요. 분석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 무기는 양으로 승부한다고 했어요. 싸게 만들어서 많이 파는 거라고 했지요. 하지만 질에서는 한국을 못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특히 정밀 무기 분야에서는 격차가 크다고 했어요. 유도 기술, 센서 기술, 전자전 기술 같은 것들이요. 중국이 아직 따라잡지 못한 분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술자들이 떠난 거라고 했어요. 자기들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인정한 거라고 했지요. 저는 그날 밤 깊이 생각했습니다. 중국 기술자 철수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중국도 한국 앞에서는 손을 들었다고요.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고 인정했다고 말이죠. 그 인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군인들 사이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어요. 중국도 포기했다는 소문이요. 심리적 타격이 컸습니다. 캄보디아는 오랫동안 중국을 후원자로 믿어왔거든요.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의지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중국이 결정적인 순간에 빠져나간 겁니다. 반면 태국 뒤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직접 참전하지는 않았지만 무기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냈지요. 그리고 그 무기들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캄보디아군 병사들은 이제 확신했어요.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요. 중국도 못 도와준다고 했으니까요. 한국 무기 앞에서는 누구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전쟁은 아직 2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미 승패가 기울고 있었어요. 무기 차이 때문에요. 전쟁 보름째 되던 날 푸놈펜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수도에 있었어요. 취재 자료를 정리하려고 돌아온 참이었지요. 저녁 6시쯤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끊겼습니다. 통화 중이었는데 툭 끊긴 거예요. 처음엔 제 폰 문제인 줄 알았지요. 다시 걸어보려고 했는데 아예 신호가 없었습니다. 인터넷도 안 됐어요. 와이파이도 안 되고 데이터도 안 됐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밖으로 나가봤지요. 거리에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안 된다는 걸 알고는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가게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그도 모른다고 했어요. 갑자기 모든 통신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봤습니다. 방송도 나오지 않았어요. 라디오도 마찬가지였지요. 완전한 통신 두절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태국군이 쳐들어온 건가, 폭격이 있는 건가 여러 추측이 나왔지요. 저는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로비에 손님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같은 상황이었지요. 직원들도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푸놈펜 전체가 외부와 차단된 상태였지요. 저는 밖으로 나가 돌아다녔습니다. 거리는 혼란스러웠어요. 차들이 막혀 있었고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신호등도 일부 작동하지 않았지요. 경찰들이 나와서 교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상황을 모르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무전기도 제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밤 9시쯤 됐을 때 갑자기 통신이 복구됐습니다. 휴대폰에 신호가 다시 들어왔어요. 인터넷도 되기 시작했지요. 텔레비전 방송도 재개됐습니다. 정부에서 긴급 발표를 했어요. 일시적인 기술 문제였다고 했습니다. 통신시설에 장애가 생겨서 그렇다고 했지요. 지금은 복구됐으니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3시간 동안 수도 전체 통신이 끊기는 게 단순한 기술 문제일 리 없다고 생각했지요. 저는 다음날 정보통신부 관계자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를 거부당했어요. 공식 발표가 전부라고 했습니다. 대신 통신회사에서 일하는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실제로는 해킹 공격이었다고요. 누군가 캄보디아 통신망에 침투해서 마비시켰다는 겁니다. 기지국을 제어하는 시스템이 공격받았다고 했지요. 그래서 전체가 다운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누가 했냐고요? 그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어요. 하지만 추정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공격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했지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또 한국 얘기가 나올 거라고요. 과연 그날 저녁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메신저에 곳곳에서 같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국이 시험했다는 겁니다. 캄보디아 수도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실제로 공격한 건 아니고 그냥 능력만 보여준 거라는 거였지요. 저는 처음에는 과장된 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어요. 한국이 전자전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 적국 통신망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 봤어요. 놀랍게도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자전 장비를 개발하고 있었고 일부는 이미 실전 배치됐더군요. 적 레이더를 교란하고 통신을 방해하고 전자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장비들이었지요. 최신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태국이 그걸 샀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이미 다른 한국 무기들을 샀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비공식 자리였어요.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블랙아웃이 공격이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부는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지요. 만약 공격이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수도 통신망이 마비됐다는 건 엄청난 의미라고 했어요. 정부가 국민과 소통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라고 했지요. 군대도 지휘가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요. 3시간 만에 복구됐지만 만약 더 오래 갔다면 어땠을까요? 하루, 이틀, 일주일 동안 끊겼다면요. 나라가 마비됐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국 기술로 할 수 있다는 게 밝혀진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공포에 빠질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푸놈펜 분위기가 변한 걸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했어요. 국경 지역만 위험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수도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였지요. 언제든 통신이 끊길 수 있고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는 공포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한국이 있다고 믿게 됐어요.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확신했지요. 한국 기술이라고요. 왜 그렇게 확신했을까요? 이미 한국 무기의 위력을 봤으니까요. 보급로를 끊고 탄약고를 날리고 전쟁의 판도를 바꾼 걸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통신망 마비도 한국이 할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이미 경험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블랙아웃 이후 캄보디아 정부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전쟁을 계속할 의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국민들도 마찬가지였지요. 한국이라는 이름은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직접 오지도 않았는데 모두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전쟁 3주일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태국군 장교 한 명이 실수로 군사 기밀을 공개한 거예요.
소셜미디어에 잘못 올렸다가 삭제했지만 이미 퍼진 뒤였지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해당 게시물 캡처본을 구했습니다. 태국군 대령이 자기 계정에 올렸다가 몇 분 만에 지운 글이었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2단계 준비 완료라는 문구였지요. 그리고 지도 한 장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부대 배치도처럼 보였어요. 보통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달랐지요. 그 글이 뭘 의미하는지 바로 알아챘습니다. 캄보디아 정보부가 그 글을 입수해서 분석했어요.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태국군이 2단계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였지요. 1단계는 공중 공격이었습니다. 전투기와 폭격으로 캄보디아 후방을 무력화하는 거였어요. 실제로 그렇게 진행됐지요. 보급로가 끊기고 탄약고가 날아갔습니다. 2단계는 지상 공격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땅을 밟고 들어온다는 거였어요. 그때 투입될 무기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캄보디아 군부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2단계에 뭐가 나올 것인가를 논의했지요. 여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게 전차였어요. 한국산 전차 말입니다. 태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거든요. 저는 한국 전차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K2라는 이름이더군요. 세계적으로 성능을 인정받는 전차라고 했습니다. 화력, 기동성, 방어력이 모두 뛰어나다고 했지요. 캄보디아군이 가진 전차는 대부분 구형이었습니다. 중국산이나 러시아산 낡은 모델들이었어요. K2와 맞붙으면 상대가 안 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2단계의 K2 전차가 온다는 얘기가 군대 안팎으로 돌았어요. 병사들은 긴장했지요. 한 장교가 제게 말했습니다. 1단계도 버티기 힘들었는데 2단계까지 온다면 끝이라고요. K2가 투입되면 수도까지 사흘이면 도달할 거라고 했습니다. 과장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병사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미 한국 무기의 위력을 충분히 봤으니까요. 저는 캄보디아 국방부 분석관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었어요. K2가 실제로 오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했지요. 태국이 결정적 순간에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거였어요. K2를 막을 무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은 있지만 구형이라서 효과가 의문이라고 했지요. 결국 K2가 오면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럼 선택은 하나뿐이었어요. 싸우다 지거나 아니면 미리 항복하거나. 그날 밤 캄보디아 정부 고위층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내부 소식통을 통해 들을 수 있었어요. 회의에서 휴전 가능성이 논의됐다고 합니다. 2단계가 시작되기 전에 멈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해요. 지금도 힘든데 2단계까지 가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였지요. 훈 만해 총리도 고민했다고 합니다. 계속 싸울 것인가 멈출 것인가. 어려운 선택이었겠지요. 저는 그 무렵 다시 국경 지역으로 갔습니다. 전선 병사들 분위기를 보고 싶었거든요. 도착해보니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병사들 얼굴에 의욕이 없었어요. 어차피 질 전쟁인데 왜 싸우냐는 분위기였지요. 한 젊은 병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K2가 정말 오냐고요? 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확인된 건 아니라고 했지요. 그 병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라고 했어요. 이미 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국 무기 앞에서 뭘 해도 소용없다고 했지요. 다른 병사들도 비슷했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어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였습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기분이라고 했어요. 적은 100km밖에 있는데 우리는 닿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적은 우리를 다 보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지요. 그리고 이제 2단계가 온다는 겁니다. 더 강한 무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버티냐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전쟁이 곧 끝나겠구나. 캄보디아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겠구나. 2단계는 실제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태국군도 진격하지 않았어요. 그냥 준비만 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준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캄보디아가 먼저 손을 들었으니까요.
싸우기도 전에 겁을 먹은 겁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공포가 그 정도였어요. 실제로 다 쓰지도 않았는데 소문만으로 전쟁이 끝난 겁니다. 전쟁 20일째 되는 날 휴전 협상이 열렸습니다. 저는 협상장 근처에 있었어요. 기자들이 모여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모두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휴전 협상은 며칠씩 걸리거든요. 조건을 놓고 실랑이 하고 양보하고 다시 협상하고 그러는 거였지요. 그런데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양측 대표단이 나왔어요.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벌써 끝났냐고 물었지요. 캄보디아 측 대표가 발표했습니다. 휴전에 합의했다고요. 모든 전투 행위를 즉각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병력도 동결한다고 했지요. 태국 측 대표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측은 피곤해 보였어요. 긴장이 풀린 듯도 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체념한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합의했냐고, 조건은 뭐냐고 물었지요. 캄보디아 측 대표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평화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더 싸울 수 없어서 멈춘 거라는 걸요. 저는 협상장을 나온 캄보디아 측 관계자 한 명을 만났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지요. 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빨리 끝낸 이유는 명확하다고 했어요. 2단계가 시작되기 전에 멈춰야 했다고 했습니다. 만약 계속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물었지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상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K2 전차가 들어왔을 것이고 수도까지 밀렸을 것이고 완전히 패배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멈추는 게 나았다고 했지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 무기 때문이냐고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군은 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단 한 명도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전쟁 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기를 통해서요. 그 무기들이 너무 강력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했지요. 싸워봐야 질 게 뻔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캄보디아 병사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휴전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인지 보고 싶었거든요.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집에 갈 수 있다고 기뻐했지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말했어요. 우리가 진 건가요? 비긴 건가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휴전이었어요. 비긴 거라고 할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캄보디아가 진 거라는 걸요. 더 싸울 수 없어서 멈춘 거니까요. 병사들은 솔직했습니다. 한국 때문에 졌다고 했어요. 태국군이 아니라 한국 무기 때문에 졌다고 했지요. 한 상사가 말했습니다. 가장 큰 적은 눈앞에 있지 않았다고요. 100km 밖에 하늘 위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태국군은 우리가 볼 수 있었다고 했어요. 어디 있는지 알았고 싸울 수도 있었다고요. 하지만 한국 무기는 달랐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았고 닿을 수도 없었고 피할 수도 없었다고 했지요. 그래서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싸워볼 기회조차 없었다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푸놈펜으로 돌아갔습니다. 거리 분위기를 보고 싶었거든요. 사람들은 휴전 소식에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으니까요. 더 이상 폭격 걱정을 안 해도 됐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해하기도 했습니다. 한 시민이 제게 말했어요. 우리가 약해서 진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무기가 달라서라고요. 그게 현대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무기 얘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모두가 그 얘기를 한다고 했지요. 한국군은 안 왔는데 한국이 제일 컸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런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다고 했지요. 한국 무기가 전쟁의 판도를 바꿨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캄보디아를 떠났습니다. 다음 취재지로 가야 했거든요. 떠나기 전에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려고요. 모두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을 새롭게 알게 됐다고요. 이렇게 강한 나라인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기술이 대단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무기들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번에 확실히 봤다고 했지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제 한국을 존중합니다.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직접 오지 않았는데도 전쟁을 끝낸 나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년 동안 동남아에서 살면서 여러 나라를 봤지만 이런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처음이었어요. 군대를 보내지 않고 무기만으로 전쟁의 승패를 가른 겁니다. 그것도 판매한 무기로요. 한국은 참 독특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주목해야 할 나라라고 느꼈지요. 이상이 제가 목격한 이야기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 20일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증언이었지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20일 만에 항복한 캄보디아의 진실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